네, 어서 오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어떻게 됐어요? MBTI 검사 안 해보셨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제 생각에 한 80% 이상 MBTI 해보신 것 같아요. 내향적이세요? 외향적이세요? 우리나라는 원래 과거에 내향인들의 시대였어요. 내향적인 게 I고 MBTI에서 외향적인 게 E죠. 근데 아이들의 시대였잖아요. 왜냐?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평생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선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다 바뀌었죠? 외향적인 이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 잘하는 게 미덕이에요. 학교에서는 발표를 잘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PPT 잘하고, 회의 때 말 잘해야 되고, 유튜브에서는 차근차근 성찰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청산유수처럼 막 말을 쏟아내야 성공을 하는 그런 시대죠. 사실 아이들은 좀 힘든 일이 많아요. 회식하거나 회의할 때 회사에서 이거 지금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드시고,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아이 유형은 이래요. 말하려고 하다가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멈칫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좀 힘든 시대인데, 이게 경제적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 농경사회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집에서 열심히 밭을 갈면서 일하면, 그러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자본주의가 왔어요. 그러면 다 도시로 가야 되고, 공장으로 가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되고, 경쟁자들 만나야 돼요. 영업해야 되고, 고객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말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미덕이 된, 자신을 잘 내세운 성격이 미덕이 된 거죠. 옛날은 인격의 시대, 요즘은 성격의 시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챗 GPT 시대가 왔잖아요. AI 시대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도대체? AI 시대. 챗 GPT는요, 여러분,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성형 AI잖아요. 의사소통을 대신해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말을 대신해주고 글을 대신 써주고, 나중에는 영상도 대신 만들어주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인데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향인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서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은 AI 시켜서 말하는 봇을 만들어서 아바타가 얘기하게 하면 돼요.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그 중심 생각만 내가 전해주면 된단 말이죠. 외국어 하기 힘드시잖아요. 외국 사람 만나서 막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얘기해야 외국어 느는 건데, 외향인들이 강하죠. 그래서. 근데 영어 공부할 때도 그냥 AI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수줍지 않잖아요. 이런 거 달라지는 거죠. 대중미디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점점 없어져요. 내 옆 사람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옆 사람한테 소곤소곤 말하는 건 I형이 잘하잖아요. 내향인들이 좋아지는 거죠. MBTI 연구자들은 미국 사람 중에 70%가 외향적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70%가 내향적이래요. AI 시대는 그러니까 한국인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너무 과장한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향인도 외향인도 E도 I도 AI 시대에도 인간과 AI가 다 같이 잘 어울려서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1타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하고 자영업은 왜 못 버는가에 대해서 슬픈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얘기 나눠보고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코너 경제뉴스 1타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위원님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예. 별로 INTP는 성격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T다 그러면 거의 욕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T세요? 저 T입니다. INTP니까 T죠. 죄송합니다. 저 뭐 드세요? 좀 T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성격이 좋아 보여서 저보다 F 같은데요? 극T입니다. 그래요? 다 가식이에요. 그렇군요. 가식이군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INTP. 동일한가요? 똑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근데 저보다 성격이 더 좋아 보이죠? 가식이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단 8%만 INTP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은 I형인데 이렇게 방송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방송을 나름대로 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송만 하고 나면은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본질적인 면은 되게 힘든가 봐요. 항상 속이 쓰려요. 그러나 AI 시대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시대에 소통 기술이 발달하면 I형이 훨씬 더 이렇게 원래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많으니까 확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저는 굉장히 혹했습니다. 혹했어요? 같이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조근조근 분석하는 것은 국내에서 아니야.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위원님하고 새로운 코너 만들었어요. 예. 네. 직접 이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경제뉴스 일타 강사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경제뉴스 일타 강사. 일타 강사하면 막 10억씩 벌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일타 강사인데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9.5%가 네. 폐업했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걸 보면은 우리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은 폐업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아니 이 카페 장사 잘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았는데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보셨죠? 맞아요. 예, 우리 동네에도 예. 식당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 닫았어요. 그쵸. 고깃집이었는데 그런 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맞아요. 분명히 한 번만 장사 잘 된 것 얘기하니까. 같은데 여기가 왜 폐업했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힘드셔서 다 벌어가지고 이제 그만 벌어야겠다 하고 그만두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경우 많지 분명히 않아요. 장사 잘 됐는데 폐업하는 거 보면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빌딩을 사서 그만두셨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장사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폐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상적이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다니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장사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손님이 꽤 많으면 장사하면서 뭐 매출이 월 한 500만 원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월 500만 원 받으면서 직장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게 좀 힘들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죠?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월 한 250 받아요. 네. 뭐 평균보다 조금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좀 기분이 안 좋다고요. 난 더 네. 많이 받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월급이 적은 거가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저를 자꾸 뭐라고 해요. 아, 맞아.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죠. 맞아.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은 버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내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 뭐 연봉이 나는 분명히 뭐 3천 이상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은 뭐 250도 안 돼요. 맞아.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맞습니다. 뭐 그러면 그래서 250밖에 내가 못 벌고 이 과장한테 내 이렇게 이 심한 소리를 들어야 되나? 라고 해서 때려칩니다. 그 때려친 선배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월급에 따박따박 찍히는 돈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500만 원이 아니라 작년에도 내 월급에 지난달에도 500만 원 찍혔고 이번 달에도 500만 원 찍혔고 뭐 3개월 전에도 500만 원 찍혔다고 해요. 아, 남은 게 500만 원. 예, 장사해서 남은 게 월 500만 원. 매출이 500이 아니라 그러면 내 월급의 2배잖아요. 2배죠.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선배에 따라서 이렇게 딱 때려치고 자영업을 할까라고 해서 만약에 실제로 내 월급에 따박따박 현금이 500만 원 찍혔다. 그럼 직장을 때려치기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장님이잖아요. 위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것을 회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절대 잘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2배가 돼도요? 2배가 돼도 잘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알아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앞으로는 벌었는데 뒤로 미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 미쳤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많아요. 분들 예를 들어서 엄살이라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내가 월급 한 250만 원 받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 직원이니까 이 정도 매출이면 얼마 현금 찍히는지 뻔하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500, 600 내 월급보다 2배 이상 벌 것이 확실한데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엄살을 피워요. 앞으로는 벌었지만 뒤로 미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면은 실제로 폐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 미쳤다라는 말을 저는 회계 용어로 다시 말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회계 용어로 말하면은 현금주의상으로는 이득이 나는데 발생주의상으로는 손해가 났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어렵죠? 어려워졌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현금은 이익인데 발생은 손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계를 알아야지 저는 자영업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발생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현금에 찍힌 5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비용을 한번 제하고 보는 것이 발생주의적 개념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현금이 500만 원 찍혔다라고 해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번 이 자영업을 차렸을 때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영업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할 때 또 추가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차렸다. 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인테리어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노후해 보여요. 그렇죠. 손님이 끊기죠. 네네. 만약에 PC방을 차렸다, 뭐 한 2년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죠. 뭐 한 2년에 한 PC방 번은. 더 그래요. 그래픽 카드 계속 바꿔줘야 되고 맞습니다. 사양 올려줘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픽 카드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카페라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었지만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나갈 것을 미리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생주의적인 회계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쳤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 지불이 예견되어 있다면은 1년에 1천만 원은 지금 사실상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1천만 원이면은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정도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할 때 한 푼도 내 돈 안 들이고 자영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뭐 최소한 1억, 뭐 보통 2억 정도는 들여야지 자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억에 대한 기회비용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영업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2억 원을 땅에 묻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소한 어디 예금이라도 뭐 정기예금이라도 넣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국채라도 사면은 국채 이자율 나쁘지 않거든요, 요즘에. 아, 요즘에 국채 사시는 거 좋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뭘 해도 뭐 국채라든지 은행 뭐 정기 예금이라도 될 텐데, 그러면은 뭐 한 3%, 4%, 한 5% 정도 이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1억에 대해서 5% 이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0%면은 5천만 원이고, 5%면은 그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뭐 1억에 10%면은 1천만 원, 5%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한 달이면은 뭐 대강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2억을 투자했으면은 1억을 투자했으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아, 그렇죠. 예, 그렇죠.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비용이 기회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2억을 투자했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기회 비용이 나가는 건데요. 그 기회 비용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비용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노동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하면은 12시간 일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럼 나의 노동 시간도 감안해보고 기회 비용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떤 감가상각 비용까지 감안했다 보면은요. 사실 그 직장인이 월 250 받는 것보다 자영업해서 실제로 현금이 500만 원 찍히는 것이 더 손해일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250만 원 내 통장에 꽂혔다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이 건강보험료나 아니면은 이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다 떼고 나머지가 25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맞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맞습니다. 항상 월급쟁이들은. 예. 그런데 자영업자가 내 통장에 500만 원 꽂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7% 중에서 회사가 3.5% 내주고 내가 3.5%만 내면 돼요. 이 국민연금도 9% 중에서 회사가 4.5% 내주고 내가 4.5%만 내면 되는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국민연금 9%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고 건강보험료 7%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현금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금도 그런가요? 세금도 근로소득세 떼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렇죠. 월급 통장에는.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일단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13월에 그 월급을 네네네. 받잖아요.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구나. 예, 종합소득세 그렇죠. 정산한 거 들어오시겠네. 예, 그렇죠. 이게 근로소득자들 같은 근로소득세는- 경우는 wen만하면은 떼고 월급을 받는데 나중에 13월에 이 월급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 연말정산할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죠. 네네.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5월 자영업자들 말까지. 신고하면은 예. 지금 세금 내는 시즌이겠네요. 그럼 예, 신고하고 맞습니다. 예. 세금 낸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5월 말까지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현금 찍히는 것만 보고 한 2배 벌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손해라고 보고, 최소한 뭐 한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통장에 돈이 찍혀야지 그나마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낫다. 250만 원 월급 받는 것보다 조금 낫다고요. 예,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야지. 저보고 뭐 한 700 받을래? 자영업해서 700 받을래? 아니면 월급 250 받을래? 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월급 250이 더 난 거고요. 왜 더 난 거냐면은요.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면은 뭐 정규직이라면은 월급은 매년 올라요. 올해 연봉보다 내년은 조금 더 오르고요. 내후년은 조금 더 오를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지금 내가 매달 500만 원을 벌었어요. 10개월 내내 500만 원을 통장에 찍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500만 원을 찍힐 보장이 있을까요? 내년은 6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인가요? 뭐 보장이 없죠, 사실. 없죠. 보장이 갑자기 없죠.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앞에 PC방이 생기거나 앞에 맞아. 카페가 갑자기 들어서요. 아, 그럴 때 진짜 막 짜증 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자영업이 잘 된다. 내가 막 500, 600, 700, 800 번다. 그러면은요, 그곳에 이 카페가 사실상 독점을 한다라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그렇다면은 절대로 다른 자영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카페가 생기고요. 지금 내가 PC방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PC방이 또 생겨요. 장사가 안 된다. 그럼 PC방이 안 생기겠죠. 아, 저 지난번에 우리 동네 골목이 있거든요. 예. 서울에 한 동네인데 한 500m 이렇게 걸어가는데 치킨집이 7개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툭툭툭 예. 생겨가지고 그게 수입이 줄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집은 지금 PC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카페가 생겨서 장사가 나름 잘 돼. 그런데 새로운 PC방과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은 그 전 카페나 전 PC방보다는 더 잘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맞아요. 인테리어가 더 신선하잖아요. PC도 조금이라도 사용이 좋고 조금이라도 사용이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은 저 사람도 먹고 살만 한데 나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과거에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것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사장이고 나를 혼내는 과정도 없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월급 300만 원, 250만 원 월 통장에 찍히는 이게 말이 돼? 그만두고 그래도 힘들어도 내일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선진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는 사실은 뭐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계속 차리고,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9.5% 폐업을 하는 걸 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떤 직업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좀 이 직업 교육 시스템이 잘 된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직장과 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실업급여도 좀 오랫동안 받으면서 어떤 직업 교육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부족을 해요. 그럼 제가 직장에서 사실상 잘리거나 뭐 이렇게 일 못한다고 뭐라고 혼나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 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자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내 어떤 특기가 이 직장이랑 좀 잘 맞지 않다.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직업 교육이 부족하면은 그냥 내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백수는 안 되는 거고 이 직장은 도저히 나랑 안 맞고, 그러면은 나는 자영업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몰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뭐 회계를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자영업을 차려서 뭐 그래도 뭐 내가 큰 부자가 되기까지도 바라진 않고 한 달에 500, 600 정도만 통장에 찍히면은 뭐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영업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앞에서 벌었지만 뒤로 미쳤다 라고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적으로 보면은 그 현금주의적으로 500, 600이 찍혔지만 발생주의적인 비용까지 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내가 번 돈은 뭐 한 달에 뭐 1, 200밖에 안 된 거다라는 거고, 한 달에 1, 200 정도 버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사실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예. 9.5% 작년보다 전년보다 0.8% 상승했다고 예. 그러고, 또 대출 연체율도 요즘 막 올라가서 맞습니다. 11년 만에 최고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폐업하신 9.5%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뭐 한 90만 명 이상 이 폐업을 하셨다라는 뭐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실 때 뭐 1억, 2억을 그냥 현금으로 그냥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은행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은행 대출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대출을 이 제대로 갚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 자영업자분들이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긴 장사 잘 되네, 돈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뒤로 미치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회계적으로 발생주의적 어떤 이익이 적은 이 현상은 굉장히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햇살님, INTP, 우리 둘 다 INTP예요. 아침 햇살님은 무슨 유형이세요? 네,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비해서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굉장히 높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영업이 원래 돈 벌어봤자 남는 게 없는, 뒤로 빚지는 그런 곳이라면 예. 왜 이렇게 많아졌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알아요. 한 5년, 6년 하게 되면은 내가 뒤로 빚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근데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회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현금 이익이 진짜 내 이익이다 라고 착각을 하셔서 저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높아진 것이 더 이 자영업자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이 지금 포화 상태로 된 부분이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되는 자영업자는 뭐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뭐 2배, 3배가 늘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2배, 3배가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출이 2배, 3배가 늘 때는 이익은 막 한 10배, 20배가 늘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아실까요? 왜 매출이 3배가 늘었는데 이익은 3배가 아니라 뭐 10배가 늘 수가 있을까요? 아니,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는 고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시 이 박사님은 아시지만 그리고 또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 처음에 자영업을 하게 되는 매력은 이 상방 한계가 없다. 내가 부자가 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인은 큰 부자가 될 수 없죠. 아무리 그렇죠. 뭐가 돼도. 그런데 자영업은 이 상방 한계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팔았을 때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20개를 팔았을 때 2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영업자의 최고의 매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00개를 팔았을 때 100만 원 버는데 이게 한 80개 정도 팔았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보통 있죠.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100만 원 번 거는 80개 팔았을 때는 내 이익은 0원이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추가로 20개를 팔았을 때 내 이익이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가로 100개를 팔면은 추가로 20개 팔았을 때 100만 원이 생겼으면은 추가로 100개를 더 팔면은 여기서 50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개를 팔았을 때는 1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200개를 팔았을 때는 600만 원을 벌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 순간. 그런데 이 경제 원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내가 매출이 2배가 됐다. 그럼 내 이익은 6배가 되고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매출이 막 한 4배가 됐다. 그럼 내 이익은 뭐 6배 정도가 아니라 막 십수배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자영업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동네에 이 PC방을 차리면 떼돈을 버는구나. 이 동네에 카페를 차리면 떼돈을 버는구나 라는 사실이 바로 알려져서 바로 앞에 새로운 자영업이 또 생기고 또 새로운 자영업이 또 생기고 하는 것이 어떤 자영업자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치킨집 계속 뛰어드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 7개씩 막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 무슨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길 거다. 3년 뒤에 생길 거다. 그러면은 벌써 막 그 앞에 큰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단지 생기기 전까지는 장사가 거의 안 될 것이고 생긴 다음에 한번 그 시장을 장악해 보겠다는 그렇죠. 그런 것일 텐데 예. 그 선투장 그런데 이제 그걸 다들 손 놓고 보진 않으시니까 맞습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다 뛰어들면 선투자한 것까지도 다 그렇죠. 손해가 되어버릴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뭔가 이 다른 자영업자가 뛰어들어도 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어필을 하는 거가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요. 어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던가 나만의 어떤 이 맛은 아무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자영업이 오래 지속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쉽게 자영업에 이 진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직업 교육을 국가가 해서 한번 나한테 정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충분히 교육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예전에는 나랑 안 맞았는데 이 부분은 나랑 굉장히 잘 맞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백수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해서 충분히 어떤 회계를 배우고 충분히 어떤 상권 분석을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떤 자영업의 과다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점도 있지 않아요? 사실 직업 교육 받아서 다 취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럴 만한 일자리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게 그래도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 교육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자영업을 어떻게 보면 자영업 섹터에서 이렇게 받아준 거 아니에요? 손들을? 그렇죠. 그래서 뭐 자영업 섹터에서 받아준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확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이익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비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기회비용.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고 있을지 그리고 감가상각. 나는 분명히 지금은 뭐 어떤 재료비 말고는 특별히 들어갈 돈이 없지만 분명히 3년 뒤, 4년 뒤에는 어떤 문제는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이 카페 인테리어가 노후될 수도 있고 그런 이 리스크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 재무 회계를 통해서는 다 드러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면은 충당금 형식으로라도 비용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준비금 형식으로 통해서 비용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계학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나의 매출이 얼마고 나의 실제 현금 비용이 얼마고 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회계상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감가상각 비용, 뭐 준비금, 충당금을 다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 이익을 보면은 현금상 이익은 500만 원, 6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경제적, 회계적 이익은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자영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돼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뭔가 해줄 일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사실 연체율도 높아지고 문 닫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래 자영업이 이렇게 불리한 게임인데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른 채로 해왔고 그렇죠. 막 탈락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모르겠네요. 저는 특별히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어떤 이 실생활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좀 회계 교육, 보이지 않는 비용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를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자영업 폐업, 자영업 연체율 상승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일단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재무제표 잘 작성을 하시고 진짜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뛰어드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부하고 국회에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회계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회계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교육을 또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직업 교육을 충분히 해드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1차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이 지금 자영업 대책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제뉴스의 속살을 파헤치는 경제뉴스 1타 강사 수요일마다 매주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나오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해도 될까요? 예.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님하고요. 중국 반도체 굴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민 위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한국의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하셨죠?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정부 세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적정 예산을 짜줬는데 세출이 마이너스다. 행정부가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재정 긴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고요. 경제정책이 엉망입니다. 10년 전 대만 같은 꼴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외환 보이고 그리고 엄청 저평가된 환율.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대박 나고 있는데 수입 물가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은데도 또 이게 워낙 환율이 좋고 특히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만 젊은이들이 자기 대만을 지옥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옥섬이라고. 그랬었던 그 10년 전 대만이랑 지금 정책이 비슷하죠. 금리는 낮게 환율은 높게 수출 기업 먹여 살리면서 내수 경기는 망가집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내수 경기를 망가뜨린 게 정부인데.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도체가 또 많이 화두에 오르는 것 같아요. 좀 뭐 증시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한데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말씀도 주셨고 또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 경쟁력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미중 기술 패권 뭐 전쟁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이 기술 수준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막 반도체 굴기 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10,000개 정도 되는 반도체 기업이 부도났다 중국에서 뭐 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10년 9년 전이죠. 뭐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기금도 조성하고 뭐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모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중국 반도체 기금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 좀 말씀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타짜들 뭐 이런 거 보면 배팅할 때 그 받고 2배 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반도체 펀드를 2014년부터 만들었어요. 국가 펀드를. 그래서 1차, 2차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3차 펀드를 만들었는데 1차, 2차를 다 합친 거보다 더 크게 이제 2배로 확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받고 2배로 가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보면은 그 반도체 보조금 72조 원 지금 준다 그러는데 이번에 중국이 주겠다고 하는 게 65조예요. 와, 거의 맞먹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72조 중에서 R&D나 인력 개발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빼면은 실제로 이제 장비나 투자하는 것은 더 크다고 저는 봐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그 정도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중국이 1차 펀드, 2차 펀드 때 보면은
이게 투자 금액은 그 뭐 19조, 38조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되는 투자들, 그러니까 매칭 펀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1차 때 19조 자본금에 97조를 투자했고 2차 펀드 때 38조 때 134조를 투자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럼 대충 레버리지가 한 3.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5조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 투자 매칭 펀드까지 다 합치게 되면 233조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한 3배 정도를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중국 주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반도체 주식은 계속적으로 강세로 가는 이유는 바로 저거고. 그래서 지금 뭐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중국, 유럽 보면은 유럽 수준의 보조금을 지금 지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그 반도체 바운드리라든지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골고루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마 이거를 투자 금액을 굉장히 집중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도 반도체 장비, 미국이 반도체 뭐 첨단 장비 자체를 브로킹을 하니까 그게 아마 탑 프라이어리티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 AI가 난리인데 AI 되려면 HBM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아마 메모리 HBM에도 돈이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비하고 AI 쪽에다가 이번에는 아마 몰빵을 칠 가능성,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HBM 메모리 쪽으로 간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반도체 기업 뭐 10,000개씩 부도났다고 하는 소식하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죠. 뭐 중국에 대해서 그 실리 경제학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정 경제학으로 보죠. 네. 그래서 중국이 조금 이제 네거티브한 얘기가 나오면 망했다는 걸로 가고, 조금 파지티브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최근 한국 언론에 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작년에 5,000개인데 2022년에 5,000개 부도났는데 10,000개 부도나서 배로 부도나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팩트 체크하면 엉터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표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네네. 중국의 그 반도체 그 회사들 창업 폐업 수를 보면 2022년에 폐업한 게 5,700개, 2023년에 1,900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건 2배가 늘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몇 개가 신규로 창업을 했냐면 74,000개가 신규로 창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10,000개가 부도났으면 60,000개가 여전히 장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 6,000개 정도가 부도났다고 하면 작년에 63,000개니까 57,000개 회사가 장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6,000개가 부도났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전체 창업한 게 얼마인가 모집단을 얘기를 안 해주고 부도난 것만 싹 골라서 작년보다 2배 이제 거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그런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아마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창업 폐업 수를 보면 2014년 이후로 그 앞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창업한 기업들의 누계가 2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누계로 부도난 게 23,000개. 그래서 중국에 지금 반도체 회사가 23만 개, 4만 개 정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머리에 안 들어올 정도의 수치인데, 기업이 한 20만 개 생겼다는 거는 100명씩만 거기서 일해도 한 2천만 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하루에 신규 창업하는 회사 수가 24,000개입니다. 하루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그 창업했을 때 뭐 중간촌에 가보면은 거기 하루 만에 서류 내면 이 허가증을, 영업 허가증을 하루 만에 내주는 초스피드의 인허가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뭐 입으로는 뭐 이제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그걸 실제로 액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누가 제일 많냐? 미국이 제일 많죠. 2등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8등, 9등 정도 겨우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바로 하루에 24,000개씩 창업하는 그 기업들 매일 그게 이제 10년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최대 규모가 틱톡인데 그 중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오히려 반도체 창업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미국이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해서 정말 죽여버리면 이제 최선인데 문제는 죽이지를 못하고 어설프게 옆구리 찌르고 다리 찌르고 해가지고 저항력만 길러주고 반발심만 키우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제 과거가 됐으면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한다, 장비를 국산화한다.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이제 하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브로킹을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거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은 US 테크 프리. 미국이 어떤 첨단 기술을 주지 않기 때문에 US 테크 프리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그 모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보면은 이 첨단 산업에서 우리는 생소한 건데 거국 체계라는 걸 동원한다 이런 말을 써요. 거국 체계. 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국가가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에 총동원 내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그렇게 올인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뭐 의대생 때문에 난리기도 하지만 뭐 의사 선생님 숫자 늘리는 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1,500명, 2,000명씩 이공계 인력이 의대를 가버리면 반도체 공학과는 어떡할래? 이거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고 또 반도체 수요는 저렇게 크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기르는 이제 반도체 공학과 정원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늘리고 있죠, 제대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 칭화대학에 바로 반도체 대학원 만들고 그거 뻔따 가지고 12개 대학이 바로 이제 반도체 학과를 바로 만들어서 인력 양성에 바로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한 방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분의 1 되는 보조금을 반도체에다 그대로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만한 무례함에 대한 우리 정서적인 느낌으로 중국의 숫자를 보지 말고 데이터를 갖고서 중국의 실력을 제대로 봐야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끝났고 저게 반도체가 망했으면 미국은 중국을 기술로, 장비로, 서비스로 그렇게 브로킹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D램에서 첨단 장비 공급하지 마라. AI 장비,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 근데 이미 다 망하고 죽고 없어졌다 그러면 그걸 막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세게, 심하게, 강하게 기피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65조 원의 지원금, 보조금이 나온 거, 그리고 창업이 20만 개 반도체 기업이 10년간 생길 정도로 창업이 폭발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학의 정원,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고 학과를 신설하는 것 같은 인력에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허상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 가짜 뉴스다. 틀린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근데 그럼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왜 반도체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제 과거 같으면 석유를 지배하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정보를 지배하면 된다는 건데 정보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디지털 정보고 디지털을 만드는 기계가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패권은 반도체를 지냐 못 지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 반도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AI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 지금 AI가 부작용이 있고 뭐 거짓말하면 어떡할래 사람을 뛰어넘을 이 리스크보다도 이 AI 기술을 이제 중국이 가졌을 때 오는 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 AI를 만들려고 하면 첨단 반도체가 반드시 머스트로 필요한데
그 반도체는 절대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미중 전쟁의 지금 정점에 있는 것이고 가장 핫한 것이고 그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를 갖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의 저부터 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미국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중국은 반드시 이걸 이제 얻어야 된다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싸움의 포커스가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높으면 AI고 AI라고 하지만 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는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의 초점이 하나로 딱 이제 포커스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그 미국이 최강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뭐 첨단 산업이고 대단한 산업이면 분명하지만 이건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는 그렇죠. 상교대 산업이에요. 네, 네. 근데 인당소득 8만 달러, 9만 달러의 나라에서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은 기술은 최고인데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죠. 잘 사는 나라가 오히려 하기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미국이 같은 이제 동맹국, 우방국,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본으로 통제할 수 있고 외교로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체제가 다른 중국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자본의 통제가 안 되고 외교적 통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미국한테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승부를 반도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그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있으나 공장이 없고 중국은 공장이 있으나 기술이 없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반도체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중국 기술력도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까? 반도체 빼놓고는 중국이 다른 전통제에서 세계 1등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반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최첨단 반도체 5나노, 3나노를 반도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AP칩 말고도 반도체를 핸드폰 뜯어보면요. 핸드폰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면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반도체 통조림이다. 반도체 통조림? 네. 뜯어보면 150만 원짜리, 240만 원짜리 뜯어보면 10% 판위에 반도체만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뭐 PC로 얘기하면 CPU? 네네네. 그걸 뺀 나머지는 사실은 범용 부품이라고 봐야 돼요. 범용 반도체. 근데 중국이 범용 반도체 AP 칩은 못 만들지만 5나노짜리를 거기에 주변에 붙는 범용 반도체 전체 시장의 거의 한 30에서 한 40%를 중국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인지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미중이 싸우는 것은 AI 첨단 반도체만 갖고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것만 반도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도 이게 이제 헛발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소수 사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첨단 반도체는 있는데 첨단 반도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소수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건데 그게 안 만든 지가 벌써 20년, 30년 돼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리스크가 같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에서의 격차가 이게 뭐 1년, 2년이라는 얘기고 범용 반도체에서는 우리 요소수하고 똑같이 중국이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첨단 반도체랑 14나노 이하 칩, 네네네.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칩을 첨단 반도체라 얘기하고 14나노 이상의 이제 예를 들면 공정 기술이 필요한 28나노, 뭐 40나노, 90나노,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레가시 칩이라고 한 세대 좀 뒤진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첨단 반도체 쪽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뭐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칩, AI 가속기라고 부르는 이른바 뭐 H100 뭐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으면서 TSMC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형태로 미국하고 대만 사이의 어떤 얼라이언스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조금 이 분야는 진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좀 파괴적으로 나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이
정말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중요해진 나라로 된 것은 이건 TSMC가 그 AI 들어가는 칩을 제대로 공급하면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그 TSMC 공장을 부지지 않고서 먹었다고 그러면 미국을 추월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만약에 대만이 깨지게 되면 이것은 중국하고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엔비디아는 패밀리스, 소위 말해 설계만 하는 회사고 설계된 것들을 구워주는 게 대만의 TSMC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왜 중요하냐, 왜 한국에 전선왕이 오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AI에 지금 CPU라고 할 수 있는 NPU 칩은 이게 TSMC가 만들지만 그 옆에 있는 HBM이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는 이 TSMC가 못 만들어요. 네네. 그건 우리 하이닉스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엔비디아도 꽝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전순왕이 뭐 대만 가서도 좋은 얘기하고 한국도 좋은 파트너고 또 그리고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지만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삼성이 그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서 아직 뭐 통과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우리 좋은 파트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첨단 산업은 절대로 싱글 밴드를 쓰질 않아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할래? 그래서 두 개 듀얼 밴드, 서드 밴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한테서만 받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하이닉스가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엔비디아 칩 세워야 되는데 그럼 세컨 밴드로서의 삼성전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립 서비스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라는 이슈는 이게 반도체 이슈라고 봐야 되고 그 반도체 이슈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 AI 전쟁, 첨단 전쟁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이제 중국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만의 그 정부가 아주 줄타기를 사실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보면 대만이 공장을 지어요. 최첨단 공장을. 근데 거기에 이제 지면서도 뭐 이제 타이완이 그렇게 떨떠름한 이유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담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첨단 반도체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제이크 설리반이 그 대답을 아주 심플하게 해줬어요. 우리가 먼저 TSMC 공장 부시겠다.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엄청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우방, 미국 이거 어떻게 믿냐. 이제 이런 일도 사실은 벌어졌던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반도체를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인다는 지금 이제 구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도 AI 시대에 대응을 하려면은 엔비디아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엔비디아 제품을 중국이 마음 놓고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고, 그래서 AI 전쟁, 뭐 전쟁 나면 떼돈 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무기상.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냐고 그랬을 때 AI 전쟁의 유일한 무기상이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칩 하나에 뭐 이게 6천만 원, 1억씩 하는데 그것도 6개월 줄 서가지고 사야 되는 마진 뭐 60%, 70%씩 이렇게 보는 건 이거는 정말로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필요하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원래 소련이 핵무기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같이 개발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북한도 지금 핵무기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존에 몰리면 이거는 목숨 걸고 개발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엔비디아 칩은 뭐 다른 나라들이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건 그건 아니죠. 뭐 레이트 컨버들이 1년 반 정도면 캐치업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격차라는 게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으로 보면 2년 차이가 사실 안 나요. 첨단하고 안 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진보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깝깝하죠.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해서 IP를 만들고 이걸 로봇 머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린 걸 쓰기 때문에 대단히 답답한데 그럼 어떡할래? 앞으로도 안 줄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식칼 신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식칼이요. 그래서 회를 썰 때 회칼로 썰면 한 방에 그냥 얇게 회가 맛있게 떠지지만 회칼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두툼한 식칼을 갖고 여러 번 자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14나노 이하의 첨단 장비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 이 14나노 식칼 가지고서 이 7나노 칩을 만들어 가지고 하웨이의 핸드폰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식칼 회를 4번 이제 잘라가지고 얇은 회를 뜬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반도체 회사들,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뭐 TSMC도 최첨단 제품 장비를 갖고 와서 최첨단 공법으로 누가 더 최첨단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드냐. 돈은 상관없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피드에다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먼저 제품을 개발하는 놈이 높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랬고, 기존의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첨단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건 애초부터 엔지니어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장비 회사들도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 최첨단 장비를 계속 푸시를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레몬드 상무장관이 중국 와가지고 뭐 이제 폼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몬드가 미국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 그날 바로 이게 7나노 칩을 개발한 하웨이가 핸드폰을 만들었다는 거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쳐준 거죠. 그래서 미국은 14나노 이하 장비 이거 기술 다 막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장관이 현지에 있는데 거기다 발표를 했으니 뒤통수 확실하게 때렸고, 근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회사들의 기존의 관념, 최첨단 장비를 갖고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성능으로 최고의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거기에 빈 구멍을 뚫어낸 거죠. 지난 장비에서도 업그레이드해서 첨단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나노 쪽도 뭐 4번 쓰는 게 아니라 8번 썰어가지고서 5나노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냐 그러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는 기업이 ROE가 안 맞고 BP가 안 맞으면 사업을 운영을 못 하죠. 근데 중국은 이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국가 겁니다. 스테이트 캐피탈이에요. 적자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적자는 국가 커버해주고 기술만 확보를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율이 우리는 50% 나와야 돼, 70% 나와야 돼 그러는데 중국은 수율이 떨어져 20%밖에 안 나와. 20% 안 나오면 어떤 제품이 100개 넣었는데 20개밖에 안 나오면 그럼 뭘 신경 쓰냐? 공장 4개 지면 되지. 공장 4개 지면 20% 수율이더라도 이제 80% 수율에 가까운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적자는 무지 커지지만, 근데 그 적자를 국가가 부담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 칩의 부족 현상을 소위 말하는 식칼신공, 이걸 갖고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일정한 부분 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깜짝 놀란 것이, 아마 어젠가 보면은 미국이 AI 반도체, 뭐, 이 몇 가지 세계의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는 중국에 투자도 하지 마라. 미국 돈이. 그래서 기술 많고 제품 많고 자금까지 지금 다 틀어막는 그런 조항수를 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런 식칼이 난무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65조 원을 투입하고 AI 반도체 굴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이 직접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뭐 중국이 디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고요. 오히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시급한 것은 장비 국산화예요. 근데 돈을 장비 국산화를 넣었을 때 장비가 국산화 될 것이지만, 그걸 이제 AMT라든지 뭐 ASML이 만드는 최첨단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는 실력은 못 되고, 그거는 이제 10년, 5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2, 3년, 뭐 1, 2년 내에 국산화하는 제 장비들은 이제 최첨단이 아닌 뭐 이류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거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장비들하고 거의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 중국의 저런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최대 피해자는 한국 장비회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 유출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1, 2년, 2, 3년 내에 중국이 그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원할 때 그 장비를 고가에, 기술을 고가에 팔아서
돈을 크게 챙기고 그걸 갖고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제 전향적인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중국이 국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한국 장비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우리가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기술의 경중이나 타이밍을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 이슈가 제일 그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업 쪽에서는 보조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정부에서는 아직 좀 소극적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미국, 중국 스타일의 그런 반도체 보조금 정책?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여소야대 뭐 상황이고 또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이제 한국의 뭐 1대 재벌, 3대 재벌의 수익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하고 중국, 인도까지 쫓아든 이것은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그걸 AI로 연계짓고 이걸 국가 경쟁력으로 연계짓는 이건 국가 방위산업으로 지금 격상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것에 이제 배경은 미중의 전쟁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산업은 주요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 기업한테 돈을 8조씩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메드 인 차이나 2025를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국가가 중요한 첨단 산업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이건 자유시장 경제에 독이 되고 공정한 룰에 반하게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제재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00억 불 가까운 보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죠. 근데 그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국가 안보 산업이다. 경제 안보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국방비야. 이제 미국마저도 이걸 반도체 지원금을 국방비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재벌의 수익 사업으로 보고서 재벌한테는 돈을 어떻게 주냐? 뭐 세금 좀 깎아줄까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26조 정도를 뭐 대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여기에 비교하면 그거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금액. 근데 남들보다 적게 주고 적게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걸 뽑아낼 수가 있냐. 실제 그게 아니고 그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국가 대항전이지 인텔하고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이게 삼성전자하고 SMIC하고 삼성전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이제 국가들은 정부가 뒤에서 이제 큰 손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기업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기업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유일한 그 달러 박스 또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가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중국보다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금 깎아주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공장 짓는데 바로 보조금 얼마나 주냐가 이게 경쟁인데 이번에 아마 민주당인가요? 어젠가 그 반도체 지원법 안을 낸 걸 보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세율 그 인하 폭을 뭐 더 높인다든지 연장을 해준다는 것이지 보조금 항목은 빠져 있어요. 100조 지원법이라고 막 기사는 나왔는데 보조금은 그렇죠. 없는 거였군요. 근데 다른 나라는 세금 깎아주는 건 기본에 거기다 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빼고서 한다는 것은 이제 뒷북치는 거죠. 그때 가서 경쟁력이 없을 때 그때 돈 줄게 그래봤자 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전한 데 손 흔들면 제일 황당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여든 야든 간에 오히려 여야가 얘기하는 걸 두 개 다 합쳐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내고 그것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대만을 이기고 싶다, 미국을 이기고 싶다, 중국을 이기고 싶다 하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르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던 지금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되려는 보장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4년 정도 반도체 사이클 다시 지나갈 때 그건 개런티 못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어떤 곳에 주는 게 필요합니까? 지금은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요. 우리는 D램은 세계에서 최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TSMC도 D램 못 만들어요. 미국도 마이크론이 있지만 이거 빌빌거리고 중국 마찬가지. 여기에는 사실은 크게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AI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가 이게 뭐 라인 하나 짓는데 250억 불씩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거기다가
돈, 뭐 세금, 자원, 물, 전기 이거 다 패키지로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빠진 이제 텍스 문제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갖고서는 이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린다. 뭐 이런 것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반도체는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지만 그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네. 시간을 놓치면 뭐 주식하고 똑같아가지고 하나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다고 하면 남보다 빨리 또 남보다 많이 그렇게 해서 남보다 더 크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옆에 눈치 보고 옆에하고 비슷하게 했다가는 결과가 이게 좋은 결과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전병서 소장님하고 오늘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야기했는데요. 뭐 중국 반도체 만개 폐업해서 위기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틀린 얘기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0만 개의 반도체 창업 기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국가가 65조 원 보조금을 거기다 얹어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강의 미국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 있고 대만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이 처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내일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병서 소장님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